수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갈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할게요. 화학원은 4개 단원이 있어요. 4개 단원. 자, 그런데 요 화학원 중에서 2단원하고 3단원은 쉬운데 요 1단원하고 4단원이 어려워요.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 요게 중간고사, 요게 기말고사, 이게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알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학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에서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을 가면은요, 여기 아주 작살이 납니다, 그냥. 어떤 학교는 막 평균이 막 30점, 40점 막 이래요. 1등급 맞는 애들도 막 그냥 70점, 80점 이렇게 1등급 맞고 막 그렇단 말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알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진도를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2단을 먼저 나갈게요. 1단은 모른다고 해서 2단은 나가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3단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단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1단원 나가고. 이걸 맨 끝에 갈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 쭉 나가고요. 요거 나갈 때쯤 되면은요. 아마 내 생각인데 2월 첫 주,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부터 바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내용 정리 바로 하고. 원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 2학년 내신 대비 중간고사를 한 2개월씩 하는데 얘는 조금 많이 해요. 한 3개월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갖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특히 또 1단원부터 딱 들어가면요. 처음 화학원 시작하자마자 그냥 어려운 거 나와갖고 질려버리더라고. 나 화학 못해 맞겠네. 그럴 것 같아서. 일단 2단원, 3단원 쭉 공부하면 화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대충 맥은 잡힐 거예요. 자, 특히 이렇게 공부하면은 1단원 공부하는데 도움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학 10주 안에 이걸 끝내야 해서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다 보면은 건너뛰는 게 있을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는 거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말로만 내 해서 그냥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알았지? 숙제를 풀어 오시고요. 자, 요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그냥 복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쉬운 거 위주로 드렸어요. 자, 거기 오늘은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은 71페이지에 7번 문제까지만 하면 됩니다. 8번, 9번은 오늘 진도 안 나가요. 71페이지 7번까지만 딱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있죠? 만약에 안 해오면 남아서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죠?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도 나갈 거고요. 2단원은 23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23페이지. 오늘 23페이지서부터 31페이지까지 나갈 겁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빨리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자, 2단원의 첫 번째 원자 구성 입자라고 하는 거에 관한 얘기부터 봅시다. 밑에 7층에 가서 책 받아 갖고 오세요. 자, 원자 구성 입자 요거는요.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챕터는 2단원 첫 번째 챕터는 쉬워요. 이거는 조금만 외우면은요 금방 문제 풀 수 있는 또 내용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원자는 가운데 정중앙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양전기점 입자가 있죠. 그치? 이때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너 책 사왔니? 네. 이때 원자핵은 양전기 띄고 있죠. 됐지? 그런데 이 원자핵은 하나의 알갱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가 뭉쳐진 덩어리죠. 덩어리. 어떤 덩어리, 어떤 입자가 뭉쳐졌더라? 이 속에는요. 양전기 띄고 있는 입자, 양성자가 있고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은 입자, 중성자라는 것도 있죠. 그게 뭉쳐서 원자핵이 됐다더라. 아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까먹은 사람 빨리 외우시고.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원소 표시법이라고 해요. 원소 표시법. 요 원소 표시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거 수능까지 나와요. 이거 응용 문제가. 우리는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다가 어떤 숫자와 기호를 써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여기다 쓰는 숫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원소가, 이 입자가 몇 개 있다를 나타내는 거였었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숫자 기호는요, 이온 가수를 뜻하는 거였었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이렇게 쓰면 아 이건 양이온이다. 전자 두 개를 이룬 양이온이다. 그런 뜻이었었죠. 그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쓰는 숫자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쓰는 숫자 요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왼쪽 아래 쓰는 숫자 원자 번호입니다. 암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번호가 있듯이 원자들도 원소들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 원자 번호 왼쪽 아래 쓰게 돼 있고요. 이때 원자 번호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 번호의 기준은 학교에서 이름에 가나다 순이잖아요. 원자 번호의 기준은 양성자수입니다. 원자역수의 양성자수. 왜 이걸 기준으로 삼았나요?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한 개로 풀리면 됩니다. 양성자수가 달라지면 원자가 달라지더래요.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면 다른 원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다른 원자가 되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어떻게? 같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 왜 같냐면요. 이 양성자의 전하량과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래갖고 전하량의 절대값은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입니다. 양성자의 전기량과 전자의 전기량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기량이 같기 때문에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으면 양전기량과 음전기량이 같죠?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서 중성되는 겁니다. 알았는가요?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같다. 즉 여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인데 원자 번호는 전자수도 되는 거야. 중성 원자에서는 특히요. 이따가도 풀어보겠지만 여기 응용 문제가 나올 건데 그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풀리게끔 나오는 문제가 많으니까 반드시 암기. 적어놔봐 거기다가. 그렇다면 이온의 경우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는 거. 음이온은 전자수가 많고 양이온은 양성자수가 많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외우시고요. 그다음 여기 쓰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화학에서 질량은 무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물리학적으로 무게하고 질량은 엄연히 다릅니다만 화학에서는 질량은 무게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게수가 뭡니까? 그러면 질량수는 무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원자의 무게의 원인이 되는 입자수 라는 의미로 질량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무게의 원인이 되는 입자수. 가만히 있어봐. 이 원자의 무게의 원인이 되는 입자가 뭐 있냐면은 원자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뿐만 아니라 전자도 있는데 왜 무게의 원인이 되는 입자로 전자는 포함을 안 시키나요? 왜 안 시키느냐면요. 전자는 질량이 겁나게 작습니다. 그건 외워야 돼. 얼마나 작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다는 외우세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성자가 코딱지만큼, 아유 코딱지도 너무 크다 야. 겁나 작아요. 그래서 차이가 이게 나긴 나는데요. 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중성자가 조금 크긴 큰데요. 그냥 같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알았죠? 근데 전자는 매우 작아요. 양성자, 중성자 질량에 비해서 1837분의 1만큼 작대요. 아,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자, 기억하자. 양성자, 중성자는 같은 질량. 아, 아까 양성자고 전자의 전하량 같아서 이 숫자는 안 해도 되는데, 양성자, 중성자는 전기량이 같아요. 하는 것과,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 정도는 알아둡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질량수 무게 원인 입자수에 전자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꼭 선생님 옷에 먼지가 묻었다고 내 몸무게가 저울에 올라간다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건 아니한 거 똑같아요. 이게 거의 먼지하고 같은 입자야, 전자가. 그래서 걔는 포함 안 시키는 거고요. 자, 이때 이 질량수는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포함해 갖고 질량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 양성자, 중성자는 이게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예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바로 무게 원이 되는 입자수다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이걸 왜 썼을까요? 굳이. 화학자들은 왜 원소기호 왼쪽 아래 오른쪽 왼쪽 위에다가 이런 숫자를 썼을까요? 자,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 두 개 숫자를 딱 써놓고 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 헬륨 내부는 헬륨 원자 속은 어떻게 생겼구나 하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그죠? 내부를 갖다 이 숫자 2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이 헬륨은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고요. 전자 몇 개 있다? 2개가 있고요. 중성자 몇 개 있다? 자, 중성자 요거 보고 중성자수 구하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중성자수는요. 자,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더한 거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니까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양성자, 중성자수에서 양성자 빼면 중성자수 나오겠죠? 즉 위에서 아래 빼면 중성자수다. 알아두세요. 즉 얘는 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죠. 알았지? 이렇게 생긴 원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보고서. 맞아요.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입니다. 양성자 몇 개야? 92개. 전자 몇 개야? 92개. 질량수가 235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중성자 몇 개야? 143개. 어마어마한 입자죠,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이 속을 대충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걸 써놓은 겁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요거 외우시고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위원소 갈 겁니다. 동위원소 중요해요. 동위원소는요. 동일하다 위치가 동일한 원소란 뜻으로 무슨 위치? 이 위치는 주기율표.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주기율표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일주기 오는 이 원자, 일주기 오는 이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원자 번호 1번만 이 자리에 와요. 요 자리는요. 원자 번호 2번만 와요. 이게 원자 번호가 달라지면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동일한 또 다른 원자가 있다는 거.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자리에 오려면 조건이 뭐냐면 원자 번호가 1번이어야 되거든. 즉, 요 자리에 오는 놈들은 다 원자 번호가 같은 애들이야.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세상의 모든 원자는 다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소를 보겠습니다. 수소는 동위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이때 전부 다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 번호가 같으면 이게 원소교도 같은 거예요. 아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그죠? 양성자수가 결정한다 그랬었죠. 양성자수가 같으면은 양성자수가 다르면 달라진다 그랬잖아. 원자 번호 다르면 다른 거고요. 그럼 원자 번호 같으면 같은 원소, 즉 원소교가 같아요. 알았죠? 근데 뭐가 다르다고? 여기가 다르구나. 질량수가 다르네. 질량수가 달라요. 기억하세요. 동위원소는요. 그냥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문제 그냥 풀려요. 요거는. 동위원소는 쉽게 나오니까. 알았죠? 자,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아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전자수하고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수, 전자수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수소는요. 전부 다 양성자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원자수 양성자가 하나야. 그러면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수도 다 하나예요. 그런데 질량수는 왜 다르죠?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합한 게 질량수인데 양성자수 같은데 질량수가 달랐던 건 중성자수가 동위원소는 중성자가 다른 애예요. 결론적으로 동위원소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중성자가 달라요. 중성자 숫자가. 알았지? 예를 들어 이놈 자식은요. 중성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면 중성자수 나오죠? 0개. 이거는 1개. 이건 2개. 얘는요. 수소 1은 자, 요거를 읽을 때 수소 1이라고 읽어요. 수소 1. 요건 수소 2, 수소 3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읽을 땐 그렇게 읽는데요. 수소 1은 원자핵 속 양성자 하나뿐이에요.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 2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수소 3은 양성자나 중성자 2개입니다. 양성자, 전자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네. 다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네. 그게 동위원소야. 그래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같으니까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조금 다른 원자라는 거야. 주기율표에 같은 자리에 오는 다른 원자.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 다른 원자. 얘네들은 성질은 어떨까요? 화학적 성질은 같대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합하는 성질. 이온이 될 때 그 이온 가수 요거는 같대요. 잠깐만. 결합하는 성질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세 개 원자가요. 다 산소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수소 원자는요. 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비금속 원자가 하는 결합이 무슨 결합인가요? 공유 결합이지요. 공유 전자성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여기 수소 세 개는 전부 다 산소하고 공유 전자성을 만드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또한 저기 수소 세 개는요. 전부 다 산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산소 원자 하나당 2개씩 붙게 되어 있어요. 3짜리든 2짜리든 1짜리든. 결합의 방식, 결합의 행동은 다 똑같다는 거야. 하나 더. 이온이 될 때 전부 다 플러스일까 양이온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온은 안 돼요. 왜? 전자가 하나니까. 이해 갔는가? 이온 가수도 같다. 그래요.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가? 화학에서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물리학적으로는 조금 달라. 물리적 성질은 뭐냐면, 자, 물리적 성질은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게하고 질량은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질량이 달라요. 당연히 누가 무거울까요? 수소삼이 무겁겠죠. 왜? 원자핵 속에 무게의 원이 되는 입자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자, 동연소는요. 요거 세 가지 정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기 원자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화원 1단원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원래 원자량은 공부해 본 사람 알겠지만 탄소 12의 질량을 기준으로 구한 다른 원자의 상대 질량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원자량은 그냥 원자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원자 질량의 개념이거든. 이때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1단원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니까 오늘은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같이 꼭 따라 나오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 자, 잠깐. 원자량은 선생님이 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질량수. 원자의 질량인데 질량수와 같은 거다. 그럼 평균 원자량은 평균 질량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평균 원자량은 무슨 뜻입니까? 평균 원자량에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뜻을 조금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평균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때 평균은 뭘 뜻하는 거냐면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 중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비교를 해본다고 쳐봐. 그러면 1반의 1등부터 꼴등까지, 2반의 1등부터 꼴등까지 일일이 점수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비교하더라? 일반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다 제각각이고 2반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다 제각각일 거니까 이럴 때는 일반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값과 2반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되죠. 맞아요? 평균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어떤 집단이 있는데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숫자가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 숫자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숫자로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 갔는가? 알았죠? 물리 시간에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들어봤죠? 그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어느 때 구하는 거야? 속도가 막 변할 때. 그러면 이 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도가 얼마냐고 물으면 그 많은 속도 중에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 대표값으로 평균을 취해서 탁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과학 공부하면서 많이 봅니다. 화학에서 또 나와요. 어떤 용기 속에 수소기체가 들어있는데 이때 이 수소기체의 속력을 측정했더니 1m/s짜리도 있고 10m/s짜리도 있고 100m/s짜리도 있고 500m/s짜리도 속도가 다 제각각이야. 그러면 어떤 과학자가 야 수소의 속력이 얼마냐?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이 많은 속력 중에서 대표값을 취하겠다는 거야. 얘가 평균은 숫자가 다른 집단의 대표값으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원자량이 다른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수가 다른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수가 다른 어떤 집단을 질량수가 얼마냐고 말하려면 대표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거 원자량이 질량수가 다른 집단이 뭔데요? 방금 했어요. 동위원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는 그러면 수소는 수소 1자리, 2자리, 3자리가 있고요. 이게 섞여 있어요, 항상. 알았죠? 어디 가서 수소리가 탁 한 움큼 갖고 오면 이 속에 1, 3자리가 있어. 그럼 이 자식은 원자량이 얼마야? 그러면 야, 질량수가 얼마야? 그러면 1자리, 2자리, 3자리 다 있는데 뭐라고 말할 거야? 대표값을 취해서 말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위원소에서만 나오는 질문이에요. 꼭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알았으니까 뭐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평균 원자량은요, 구하는 방법 적어놨어요. 외우세요. 100분의 질량수 곱하기 비율 더하기 질량수 곱하기 비율 이렇게 외워. 100분의 질비 또는 100분의 비질 이렇게 외우세요. 질량수 곱하기 비율, 질량수 곱하기 비율. 아니 원자량의 평균 하라면서 여기다 질량수를 왜 넣었습니까? 내가 아까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주의. 이때 여기 비율은요. 저거 퍼센트 비율로만 넣습니다. 퍼센트 비율로만 집어넣습니다. 퍼센트 비율로만 집어넣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100분의 비질, 100분의 질비 뭐야?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CL이라고 하는 염소죠. 원자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 두 가지밖에 없대요. 알았죠?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이때 35짜리는 이 세상에 75% 비율로 존재하고 37짜리는 이 상에 25% 비율로 존재합니다. 예, 평균 원자량은 얼마인가요? 그럼 여기다 집어여요 하는 겁니다. 100분의 질량수 35 곱하기 비율 75 더하기 질량수 37 곱하기 비율 25. 예, 됐니? 쉽죠? 계산하면 35.5. 아, 얘들의 평균 원자량, 평균 질량수는 35.5라는 거야. 알았죠? 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구합니까? 그 원리 잠깐 설명할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만 외우면 되거든. 왜 이렇습니까? 잘 봐요.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CL 원자가 N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 CL 원자가 N개가 있어요. 이 우주 통틀어서 N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CL에는요. 35짜리, 37짜리가 있고요. 얘가 75%, 얘가 25% 있다 그랬어요. 이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그 원리는 우리 반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반 학생들 몸무게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걸 어떻게 구해요? 몸무게 다 더한 다음에 이론수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이게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야. 또 보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자, 보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렇게 나온 게 된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세상에 CL 35짜리, 37짜리 이거를 몸무게라고 생각하세요. 몸무게. 35짜리와 37짜리 몸무게 간 놈이 있고 알았죠? 그러면 이 평균 원자량을 몸무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자. 평균 원자량을. 그럼 35짜리, 30짜리 몸무게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CL의 몸무게 원자량의 합을 원자량 CL 원자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인원수로 나누면 되지. 그럼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얘 원자량 합, 몸무게 합을 개수, 인원수로 나눠요. N개로. 근데 선생님 이거 N 모르는데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할 수 있어요. 잘 봐요. 그러면 이제 몸무게 합만 구하면 되는데 원자량 합만 구하면 되는데 질량수 합만 구하면 되는데 야 35짜리 몸무게 합은 얼마니? 이렇게 하면 되죠. 35짜리 몸무게 합은 35에다가 35짜리 몸무게를 갖는 놈의 개수를 갖다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 통틀어서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75%가 35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4분의 3이 N개니까 이게 바로 개수인 거죠. 그죠? 하나 더. 37짜리의 몸무게 합, 원자량 합, 질량수 합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37에다가 여기다 개수를 갖다 곱하면 되죠. 맞아? 그 개수는 N개에다가
100분의 25, 즉 요거의 4분의 1이 37일 거니까 맞는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자량 합, 질량수 합, 몸무게 합이 되는 거고 그걸 개수, 인원수로 나눠버려. 어차피 해는 지워지고 100은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과정은 그랬고요. 에이, 저리가 이거나 외워주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1번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1번 문제 봅시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을 잠깐 선생님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통합과학과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과 고2 때 배우는 원은요. 완전히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중학교 과학과 통합과까지는요. 그냥 교과서 외우면 외운 대로 보통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아니에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수능에서 다뤄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용 문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외운 거 외운 대로 문제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봐. 우와, 이런 거 우리 배웠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2 때부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외운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이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외워버려야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외울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까지 외워야 돼요. 특히 1단원 봐봐야지. 1단원은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유도를 할 건데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 풀이 과정 다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문제, 응용 문제가 풀려요. 알았죠? 공부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되고 봐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건 교과서에 이런 건 어떻게 푼다 안 나와 있어요. 문제 풀면서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와 통합과까지는 문제 푸는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오히려 이게 시간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런 거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저거 이제 이런 걸 외우세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요. 원자 핵의 양전기량을 뜻하는 거고요. 원자 핵의 양전기량은 누구 때문에 나타났어요? 여태까지 봤더니 이거 응용 나왔죠. 양성자 때문이었죠. 맞나요? 그럼 그 양성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핵 전하량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양성자 숫자하고 비례합니다. 결국 이거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양성자 수가 가장 큰 건 누구냐고 묻죠. 그죠? 양성자가 가장 큰 건 누구냐는 질문을 그렇게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비틀은 거야. 양성자 수가 제일 큰 놈 찾으면 되죠. 누굽니까? D예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맞으라고 하는 쉬운 문제 수준으로 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위원소. 동위원소 쉽죠. 양성자수 같고 중성자수 다른 거죠. 맞아요? 전자수 같고 중성 다른 거.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A하고 B는 동위원소구나. 그 다음에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질량수 서로 같은 건요. A는 얼마예요? 14. B는 16. C는 여기 있네. 16. B하고 C가 16으로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이온. 여기 이온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만 이온은 안 같다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이거 보고 그런 거 떠올려야죠. 이온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안 같은 애야를 찾는 거죠. 그럼 누구세요? 여기 있네요. D. 그죠? 근데요. 이온이 띄는 전하,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이온이 띄는 전하 종류? 이건요. 이온 가수를 쓰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D는 이온인데 몇 가 이온이에요? 일단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1가요? 2가요? 이거 쓰라는 거예요? 몇 가 이온이니까?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웠죠.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0개면 전자는 나간 거죠. 중성원자는 양성자 11개, 전자가 11개 쓰나 이 이온은 전자가 10개니까 전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몇 가 이온 되는 겁니까? 플러스 1가. 그때 1은 보통 생략하죠. 요게 답이에요. 이 정도면 딱 학교 내신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다 좋은 문제입니다. 보통 학교 내신에서는요.
서술형 문제가 그다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학교 내신으로 나오고 참 좋으네요. 서술형으로 해요.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한꺼번에 다 적어봐라. 양성자 몇 개예요? 11. 중성자는요? 위에서 하나 빼라 그랬죠? 질량수에서 원점으로 빼라 그랬어요. 얼마야? 12. 전자는요? 이게 이온이니까 양성자수 원자 번호하고 전자수 안 같죠? 그죠? 그러면 11개인데 플러스 1가니까 전자 하나 잃었어. 전자 몇 개야? 10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서술형으로 나오기 참 좋네요. 왜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으냐? 평균 원자량 구하라는 문제는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냈어요. 왜? 이게 서술형 쓸 때 답만 꼴랑 쓰는 게 아니고 식을 써야 되거든, 풀이 과정을. 근데 풀이 과정이 되게 단순하죠, 이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100분의 비질비질, 질비질 이렇게 하라 그랬죠. 대신에 비율은 퍼센트 비율을 넣으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100분의 야, 이거 1대3이니까 1대3이면 이게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몇 프로죠? 25%. 요거는 4분의 3이죠. 그죠? 그럼 몇 프로죠? 75%. 이렇게 넣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자량은 질량수 같은 거야. 그럼 10짜리가 여기 1이라고 또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비율이 이게 1대3 비율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로 바꿔서 넣어라. 그럼 25%. 그 다음에 12짜리는 3 쓰지 말고요. 75 넣으라고요. 이게 식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서술형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계산하면 11.5가 나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샤번. 그림은 어떤 중성 원자 X, Y, Z의 원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내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쉬운 문제야. 여기는 뭐 그다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는요, 얼른 원소 표시법으로 이 원소들을 표현을 해보면 답이 확 보입니다. 뭔 소리야? 잘 봐요. 이 X는요, 원소교가 뭐게? 원자번호 몇 번이게? 질량수가 얼마게? 지금부터 찾을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때요? 같죠? 알았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곧 전자수죠. 그죠? 그럼 이거 전자 몇 개예요? 3개니까 원자는 몇 번? 3번. 원자번호 3번 누구게? 수헬 리튬이네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요. 자, 여기다 질량수 쓰는 자리잖아요. 질량수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2개 더한 거. 요거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알았지?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Y는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전자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3번. 이거 리튬이네요. 그런데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더한 입자수 얼마죠? 질량수? 7. 여기 동위원소 나왔네요. X, Y는 동위원소예요. 맞아요? 그러면 기억 봅시다. X와 Y는 화학적,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고? 같다.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Z 갑시다. Z는요, 야, 전자 몇 개예요? 4개니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4번. 누구예요? 베릴륨. 자, 질량수는요, 7개죠. 지금 원자 핵 속의 입자수가. 그럼 7입니다. 그래서 니은 봅시다. Y와 질량수가 같네요. 디귿 봅시다. X와 Z는 동위원소. X하고 Z가 아니라 X하고 Y가 동위원소 관계죠. 알았지? 나 좀 봐요.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요 허여멀건한 놈이 양성자냐? 까만 놈이 양성자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전자 3개, 허연 거 3개, 까만 거 3개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알 수 있네요. 전자가 3개니까 양성자가 3개이므로 요게 양성자구나 적어 놓으세요. 요건 중성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런 것도 질문으로 나올 수 있었다. 기억리는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자, 이번에는요, 원자 구성 입자 발견하는 거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짜 응용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딱 외우면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원자 구성 입자 발견이 뭘 뜻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원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입자,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 아니잖아.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어. 그 발견하게 되는 실험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지? 근데 있잖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 원래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걸 화학 시간에 빌려왔어. 근데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똑같은 내용을 화학 시간에 배울 때는요, 물리만큼 자세히 안 배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것만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화학에서 이걸 빌려왔을 때는 화학적으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빌려왔어요. 그럼 왜 이걸 갖다가 배우는 거냐면, 물리에서 배우는 거를 왜 배우냐면 진짜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배우는 거냐면, 앞으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게 될 겁니다. 원자 모형. 여기서 이 모형은 장난감 모형을 뜻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서 어떤 모형 그러면 이론을 뜻해요. 이론. 원자에 대한 이론. 즉 과학자들의 원자에 대한 생각의 변천사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이 단원에서 이 내용이 쭉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알았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원자의 모양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 그 내부 구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게 뚝딱 하고서 알아낸 게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이 쌓여서 오늘날 원자 모형 이론이 나온 거야. 지금부터 그 역사, 변천사를 공부하겠다는 거야. 최초의 과학적인 원자 모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돌톤 기억나십니까? 돌톤의 원자 모형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려고 만든 이 원자 모형 속에는 원자핵, 전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원자 안에 꽉 들어 차 있고 깨지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했었던 거야. 그러다가 원자 모형이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이때 이게 바뀌게 된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뭔지 알아? 원자 속에 이런 입자가 들어있네? 하고 발견하면서 원자 모형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네 처음에는 전자나 원자 이런 거 없었는데 만약에 전자를 발견했다고 그래봐. 그럼 원자 속에 전자가 있네. 그럼 원자 모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구성 입자 몇 가지 발견하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뭐 배울 거냐면 전자 발견하는 과정과 원자핵을 발견하는 과정 이 두 가지만 배워요. 나머지는 그냥 물리 시간에 배워.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서 원자 모형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거든. 이해가는가?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전자하고 원자핵 발견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또 전자 발견하는 것도 물리 시간만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원자 구성입자 전자를 발견하고 그래서 원자 모형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할 겁니다. 알았죠?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5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전자는 누가 무슨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느냐. 일단 첫 번째 이거 외우세요. 톰슨이라는 과학자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암기. 톰슨이라는 과학자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암기. 알았죠? 그럼 이제 음극선 실험이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음극선은 뭐냐? 자, 음극선은요. 어떤 과학자가요. 방전관이라고 그러는데 방전관은 그냥 형광등 생각하세요. 이게 방전관이에요. 이게 유리관인데요. 이 안에 굉장히 소량의 기체가 들어있어서 기압이 굉장히 낮은 거. 그게 방전관이고요. 쉽게 유리관이야, 유리관. 그렇죠? 이때 이 유리관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극판을 설치하고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했더니 마이너스 극판 쪽에서 플러스 극판 쪽으로 무슨 선 하나가 쭉 지나가더래요. 알았지? 이걸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있었겠죠. 물리학자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발견했으니까 이게 뭔지 이게 왜 생기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무슨 선 하나가 지나가더라야 하고 세상에 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을 발견한 사람이 이거를 음극선 마이너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알았지? 자 그랬더니요 흥분하기 좋아하는 여러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거 음극선 뭐지? 이거 왜 생기는 거지? 궁금했겠죠? 여러 과학자들이 개떼까지 덤벼들었어요. 음극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밝혀내려고. 그 중에 한 양반이 톰슨이었어요. 이 양반이 음극선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실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음극선 실험인 거죠. 음극선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려고 이때 그 정체를 알아냈고 그게 전자라고 하는 것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러면서 원자 모형을 바꾸게 된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음극선의 정체를 알아낸 건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이건 외웁니다.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상에다 외워. 바람개비를 놨더니 음극선이 바람개비가 꽝 부딪혀갖고 바람개비가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더래. 이건 뭐 중학생, 초등학생도 생각하겠다. 야, 바람개비에 음극선을 충돌시켰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건 음극선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 어떤 알갱이 입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 이 안에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시험 문제 얘는 줍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톰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알았지? 요건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상에다 십자 모형의 장애물을 놨더니 그림자가 생기더래요. 그림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물리학적으로 그림자는 직진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과가 있어요.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사과를 향해 온 빛은 사과에 가려서 뒤로 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빛이 도달하지 않는 영역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 빛이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꺾일 수가 있다면 빛이 도달하지 지역은 존재할 수 없겠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빛이 도달하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즉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여기서 그림자가 생겼네요. 그럼 빛처럼 얘도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외우세요. 그림자, 직진. 알았지? 이게 세 번째 얘기였고요. 네 번째. 아, 이거 중요하네요. 음극선이 지나는 경로상 바깥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을 또 설치해놨더니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지더라.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라?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다는 건 무슨 전기 띄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을 띄었다는 거 아니야? 아, 이 안에 질량 가진 입자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구나 하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됐냐? 이게 네 번째 얘기고요. 톰슨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이 입자를 전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알았어요? 기억해 두세요. 이건 외우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요. 근데 생각을 해봤죠. 이 전자가 어디서 나왔지? 아니, 마이너스 극판에서 플러스 극판 쪽으로 이 음극선이 지나왔다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다 하는 것 정도는 톰슨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판에서 나왔다면 이 마이너스 극판을 구성하는 원자에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톰슨이 이 실험을 할 때 톰슨의 머릿속에는 돌턴의 원자 모형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지? 이 사람은 원자가 이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돌턴의 원자 모형은 이 전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긴 전자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원자 모형은 틀린 거구나. 원자 속에 전자가 있는데 그럼 전자가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낸 원자 모형이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이거 외우세요.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자 속에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어. 꼭 푸딩 속에, 먹는 푸딩 속에 건포도가 들어있을 때가 있대요.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대요. 원자 속에 전자가 박혀 있대요. 아니, 수박 속에 씨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푸딩 안에 건포도가 잘 연상이 안 되네요. 본 적이 없어갖고. 수박 속에 씨 박혀 있는 거 똑같아요. 알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자는 중성이잖아. 전자는 음전기 떴다는 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는데 그럼 중성되려면 무슨 양전기 뜬 놈이 있어야 중성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 하나 썼죠.
이 전자의 음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양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원자는 양전기를 띤 물질로 꽉 차 있어. 그 양전기를 띤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전기 띤 물질로 꽉 들어차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어 라는 식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해 갔냐? 내용은 알았죠? 시험 문제는요 그림만 외우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그림 나오면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거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만드는 모형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야, 오늘 누가 이렇게 생각하니? 원자 이렇게 생겼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나마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었죠. 네, 정리합시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하고. 알았지? 이때 음극선 실험, 발행갭이 질량 가진 입장, 그림자, 직진, 플라 쪽으로 휘어진다, 음전화 띄었다. 이렇게 매치시켜서 외우고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 나왔다. 그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원자핵 발견하는 거 가겠습니다. 원자핵 발견. 자, 요 사람 얘기는 4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러더퍼드라는 양반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거 함정 파는 문제로 자꾸 양성자를 발견했느냐고 물어요. 양성자 아니야. 원자핵을 발견했다. 알았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그 전에 알파 입자는 뭘까요?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알파 입자는요. 잘 봐요. 참고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사라진 내용이라 그냥 들으세요.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원자 번호 2번 이상은요. 양성자가 2개 이상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 양성자끼리 정전기적인 반발력, 청력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떨어져 나오니?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죠. 이게 양성자끼리 청력이 있을 건데 이게 안 떨어져 나와요 이게. 왜 안 떨어져 나오게 해요?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이렇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성자와 양성자들 사이에 반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죠?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있죠. 이건 인력이에요. 이 인력은 전기력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 반발력이 있지만 얘들과 얘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붙들려 있는 거야. 강한 핵력은요. 양성자끼리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중성자, 중성자끼리도 작용하고요. 중성자와 양성자끼리도 작용한대요. 이해했는가? 그래서 이게 안 떨어 나오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원자 번호가 83번 이상, 즉 양성자가 83개 이상을 갖고 있는 원자들은 굉장히 큰 거죠. 걔네들은요. 양성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 반발력이 너무 큰 겁니다. 양성자가 83개면 82개 양성자가 한 양성자에게 집중적으로 반발력을 작용하겠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강한 핵력을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그러면 양성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양성자가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이야? 원자핵이 깨진다는 소리죠. 자연스럽게 원자핵에서 입자가 또 나와요. 이때 양성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요걸 뭐라고 하게요? 이걸 알파 입자 또는 알파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의 일종이야. 방사선. 그러므로 원자 번호 83번 이상은 누구든지 간에 알파 입자,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다 내뿜어요. 이 방사선이 에너지가 대빵 커서 세포가 맞으면 세포가 그냥 뒤지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더 대빵 커서 뭐 화상도 입어요. 무서운 거죠. 우라늄 92번 알파 입자 뿜뿜뿜 뿜어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알파 입자를 뿜어내고 나면요. 양성자 2개가 사라지죠. 원자 번호가 바뀝니다. 원자 번호가 바뀌어 완전 새로운 원자로 바뀌는 거죠. 연금술사가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었었죠. 화학 반응에서는요.
원자가 전혀 다른 새로운 원자로 바뀔 수는 없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양성자소가 바뀌는 건 불가능해요. 원자 번호 바뀌는 건 불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연금술사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지. 근데 연금술사들의 그 허무맹랑한 그 일이 화학을 발전시키는데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요,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핵 반응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게 핵 반응이에요. 그럼 바뀔 수는 있어요. 됐고. 오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진도 이거. 자, 이게요. 계속 알파 입자를 뿜어내고 나면 언젠가는 82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납이야. 납이 되면 멈춰요. 납부터는 안 떨어 나오는 거니까. 그 알파 입자.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거 알파 입자를 이렇게 생긴 거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거가 헬륨의 원자 핵이야, 이게.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질량수가 4인데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라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됐고. 우리는 요거나 하면 됩니다. 요거는 양전기를 띠고 있는 방사선의 입자다. 알았지? 산란은 뭔가요? 산란 거기 적어놨죠. 선생님이 거기다가 깨알같이 조그마한 글씨로 뭘 적어놓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다 써놓은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면 돼요. 혹시 나중에 복습할 때 뭔가 모르겠으면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필기할 걸 제가 대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산란은요.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올 때 산란이라 그래. 휘어지거나 원래 진행 경로에서 휘어져 가거나 튕겨져 나오면 산란한다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뭐냐면 잘 봐요. 러더포드가 이런 실험 장치를 꾸몄어요. 자, 외워.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야. 알았지? 자, 여기 납통에다가요. 방사성 원소, 알파 입자를 뿜어낼 수 있는 방사성 원소를 잔뜩 집어넣고요. 여기다 구멍을 조금 뚫어놔. 그럼 이쪽으로 알파 입자가 뿌르륵 빠져나와요. 근데 이 알파 입자가 너무 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갖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확인하려고 여기다 360도 스크린을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 스크린에다가 형광물질, 여기 형광등의 형광물질하고 똑같아요. 형광물질은요, 방사선 입자, 알파 입자가 와서 꽝 충돌하면은 반짝하고 빛이 나면서 자국이 남아요. 그럼 여기서 반짝거리고 빛이 남았으면 알파 입자가 이리로 날아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어디로 날아가는지 확인하려고 스크린 세웠다 이 말인 겁니다. 알았죠? 자, 이때 여기다가요, 얇은 AU가 원소 교율이 뭔가요? 금이죠. 79번. 금. 금을 얇게 펴가서 금박을 여기다 딱 설치했고요. 금박에다 대고 알파 입자를 마구마구 쏴제낍니다. 두두두두두 하고서. 알았지? 수만 번을 쐈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서 알파 입자가 어디서 반짝반짝거리는지 관찰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알았죠? 자, 그랬더니요. 잘 봐. 2만 번 정도를 쏘았는데요. 2만 번 중에 19,999번이나 19,998번은 다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더래. 대부분 이 금박을 지나간 거야. 통과한 거야. 뚫고 나가버린 거야. 이해 갔는가요? 그런데 2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는 여기서 반짝거리더래. 알았지? 자, 이게 실험 결과 정리해. 대부분은 통과했다. 극히 일부는 원래 경로하고 다르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지? 이게 뭐 된 거야? 산란된 거야?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실험 결과, 자, 26페이지 맨 위에 써 있어요. 외우세요. 대부분은 통과했다. 극히 일부는 산란되었다. 알았죠? 대부분은 통과했다. 극히 일부는 산란되었다. 자, 이게 결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를 봐둬야 됩니다. 나 좀 봐봐요. 야, 그러면 19,999번은 통과를 했으니까 여기 금박이 어떻게 됐겠어? 알파 입자는 알갱이가 뚫고 지나갔으니까 금박이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여기다가 종이 한 장을 놓고 비비탄을 빡빡빡 쏴봐. 총을 막 쏴봐. 그럼 종이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뚫려 있겠네 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됐게? 멀쩡해, 이게 뭐야?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멀쩡해, 이게 그게 통과의 의미야. 통과가 그런 뜻이야. 아이고, 어디 갔어?
이게 통과했다고 그냥 막혀있는데 통과했다고 이게 뭐야? 러더포드가 이게 놀랄 일이죠 이게. 올렐레? 19,990번이 그냥 통과를 하고 또 한두 번은 왜 산란됐어? 이게 러더포드니까 또 이게 산란된 거 이게 극히 일부 산란됐는데 보통의 경우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이것도 주목했어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상처도 없이 그냥 뚫리지도 않고 그냥 통과를 했고 이건 또 왜 튀어나갔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원자가 이렇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이 금박도 원자들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금의 원자가 되게 독특하다. 금의 원자만 독특해? 일반적으로 원자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잘 봐요. 이게 알파 입자가 대부분 통과를 했다는 건 상처 없이 통과를 했다는 건 원자가 텅 비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알아냈어요. 이거 텅 비어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거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3단원 가서 배웁니다. 전자 때문이에요. 전자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전자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뻥뻥뻥 지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2만 번을 쐈는데 19,999번이 슈슈슝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상처 없이. 알았지? 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기 적어놨네요. 대부분 통과했다? 빈 공간이야? 그냥 텅 빈 공간이야? 이건 텅 빈 공간이야? 너네도 나도 텅 빈 공간이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극히 일부 산란됐다, 휘어지나 튀겼다. 이건 뭐야? 제일 많이 고민했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연구 논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종이에다가 대포알을 쐈대, 대포알. 포탄이 종이에 딱 맞아갖고 뚫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종이는 멀쩡하고 대포알이 튕겨나왔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대요. 그 종이는 도대체 무슨 특수학공을 만들었냐? 그 종이는 뭔데? 왜 대포알이라고 표현했냐면 알파 입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놈이거든? 그 놈이 원자 속에 들어가서 빵 부딪혀갖고 튕겨나왔다는 거 아니야. 휘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봐. 내가 그래서 이게 양전기tin 입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게 양전기tin 입자를 밀어낸 거지. 맞아? 그럼 이 안에 무슨 전기tin 입자가 있겠어? 외워. 산란 밀어냈으니까 양전화 띈 놈이 있다. 하나. 근데 두 번째, 야, 크기가 크겠냐, 작겠냐? 왜? 극히 일부만 산란됐다는 건 대부분은 슝슝슝 지나가는데 극히 일부만 산란됐다는 건 이 양전기tin 입자가 정말 작다는 거지. 만약에 굉장히 컸다면 극히 일부 산란이 아니라 대부분 산란이 되겠지. 맞느냐? 아하.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고요. 자, 이게 비유한 거예요. 잠실 야구장을 원자로 비유합니다. 알았죠? 이때 요 입자가 바로 뭐냐? 원자 핵이에요. 양전을 띄면서 크기 작은 거. 알았죠? 이 사람이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잠실 야구장을 원자로 비유하면 말이죠. 잠실 야구장 마운드, 투수가 공 던지는 마운드에 구슬 하나가 있다고 쳐봐. 그 구슬이 원자 핵이래요. 자, 그러면 관중석에서 구슬 봐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망원경으로 봐도 잘 안 보여. 그럼 나머지 뭔데? 완전 텅 빈 공간이야. 이때 관중석에 파리 한 마리가 삐리리리 날아다니고 있어. 이게 원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자는. 근데 뭔가 만져지고 보이고 신기하죠, 그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은 시간 없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게 원자구나.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이 여기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크기 작고요. 질량이, 왜 질량이 클까요? 왜냐면요, 텅 비었거든요. 그러면 텅 비었는데 전자가, 이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요. 러더퍼드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기 바로 전에 요 사이에 밀리컨이라는 과학자의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 질량이 측정돼요. 전자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겁나 작다는 게 알려졌어요. 너무너무 작더래. 그래서 러더퍼드는 그건 알았어요. 이건 굉장히 질량이 작은데 여긴 텅 비어 있어? 그럼 원자는 무게가 있는데 그럼 그 무게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야? 당연히 얘 때문에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크기는 작은데 질량이 큰. 야, 밀도 뭐분의 뭐야? 모르는 사람 꼭 외워라 이거. 이 화학원에서 이거 밀도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나온다. 특히 1단원에서도 나온다 이거.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 그러죠. 크기 작은데 즉 부피 작은데 질량은 크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요런 입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란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입자를 뭐라고 했다고? 원자핵.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거죠. 이하고 많이 달라졌죠. 아, 가운데 원자가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다. 자, 이때 외워요. 대부분 통과됐다. 빈 공간. 극기불 산란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됐고요. 잘 봐.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아까 아까 톰슨은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 양반은 원운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라 화학에선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 원운동한다고 얘기했냐면 잘 봐요. 원자핵은 양전기 띄고 전자는 음전기 띄었어요. 무슨 력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해요. 그럼 이게 끌려와서 붙겠죠. 왜? 텅 비어놨으니까. 또 러더포드가 뜨끔한 거예요. 올릴래? 아니 이거 알파 입자가 대부분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빈 공간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러더포드가 뜨끔했어요. 왜? 이거 잡아당겨서 여기 가서 붙었다고 쳐봐. 여기 붙었다고 쳐봐. 여기 붙었다고 쳐봐. 야, 이거 무슨 전기 띄냐? 양전기, 음전기가 상쇄돼서 중성되겠지. 그러면 알파 입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중성이니까 얘를 밀어내겠어? 못 밀어내겠어? 못 밀어내잖아. 원래래? 알파 입자가 통과해야 되니까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라고 하면 또 중성되는 거니까 이게 또 못 밀어내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죠. 그럼 이거 어떡하지? 빈 공간이 아닌가? 그러다 이 사람 생각했죠. 아, 이게 빈 공간인데 그럼 인력이 저기서 끌려와 붙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끌려와. 왜 안 끌려오게? 이 잡아당기는 힘, 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거야. 알았어? 그럼 반대로 이 힘이 작용하려면 뭐 한다고 생각해야 되게? 원운동 한다고 생각했어. 원운동은 원심력 상이라는 거 알죠? 밖으로 원심력 작용하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이 인력이 상쇄되니까 안 들어온다. 그래서 떨어져 존재하고 빈 공간이 있고 여기 양전기가 그대로 남는다라고 말한 거야. 이해했느냐? 화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라는 원자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로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그래서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필요 없고요. 이해갔니? 오케이. 하나만 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즉 원자 모형이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제가 방금 물리 시간에 배우는 얘기를 괜히 떠든 게 아니라 화학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어떻게 되게 해요? 야,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양전기, 음전기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여기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알파 입자를 밀어낼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뚫고 나가죠. 이건 통과가 아니고 사실은요. 쳐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깨 부시고 나가는 거죠. 구멍 빵 뚫려 있겠죠. 그죠? 얘는 산란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밀고 나갈 거야. 그냥 통과라고 썼는데 원래는 그냥 다 밀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산란은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요것도 알아두세요. 산란은 없어요. 이 모형이 맞다면 이해갔냐? 에라 모르겠다 오늘. 오늘 수업 시간 조금 늦을 것 같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잘 봐요. 아까 톰슨의 음극선 실험 왜 했어요? 음극선을 정체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왜 했을까요? 왠지 알아? 러더퍼드가 톰슨의 제자야.
톰슨이 러더포드의 스승이야. 근데 있잖아요. 톰슨이 이런 원자 모형 이론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 이론이 맞는지 누군가가 꼭 증명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꼭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갖다 검증을 하거든. 스승님이 새로운 원자모형을 만들었지. 그 제자인 러더포드가 스승님의 원자모형이 맞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원자모형이 맞는지 검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런 장치를 꾸몄어요. 만약에 스승님의 원자모형이 맞다면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되게? 산란을 놓고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다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얇게 만들었는 줄 알아? 그래야지 원자층이 몇 층 안 되겠죠. 이게 원자층이 두꺼워지면 알파 입자가 아무리 에너지 세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박혀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얇게 만든 거야. 이걸 또 왜 금을 선택하는 줄 아냐? 금이 제일 얇아질 수 있는 금속이야. 그 금을 딱 선택한 거야. 그래서 최대한 얇게 쫙 잡아 늘려고 펼친 다음에 거기다 알파를 막 쐈어요. 스승님이 원자모형이 맞겠지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럼 여기서 다 반짝반짝거려야겠죠. 그죠? 대부분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런데 아무 상처도 없고 웬걸? 이건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게 아니구나. 스승님 원자모형 틀으셨네요. 그래서 새로운 원자를 만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왔다. 빨리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질게요. 1번. 그림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를 나타내는 거. 문제 되게 쉬워요.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가 장난해? 어디야? A. 대부분 통과. 그래서 빈 공간. 그 다음에 2번. 알파 입자 C 위치. C가 뭐 된 거야? 산란. 대체 나온 거죠? 산란되게 된 원인 입자 뭐예요? 뭐야 원자 핵이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가를 바로 보기 갑시다. 가를 통해 음극선. 그림자 생겼죠? 그림자 뭐? 직진. 맞네요. 니은. 나를 통해. 나는 뭐예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고 있지요. 맞아요? 그럼 플러스 휘어진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음전화. 그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람개비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요? 이 실험과 관계 있는 입자는 뭐죠? 전자 발견한 실험이죠, 이게. 전자는 원자핵이란 전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있니? 아니죠? 틀렸죠. 여기는 쉽죠? 선생님 외우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는. 네, 조금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은 딱 5분, 30분에 들어오세요. 30분에 바로 시작하게.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